어? 세무사님, 5월부터 현금 뽑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전국이 들썩이는 소문인데 진실을 말씀드리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헉,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다 가짜 뉴스였다는 건가요? 네. 오늘 국세청 14년 경력으로 정확한 팩트만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죠? 실제로는 상속대 수천만 원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4년간 근무했던 세무사 김영근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현금 인출 관련해서 문의를 주고 계세요. 특히 5월부터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소문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FIU 보고 기준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그대로 하루 1,000만 원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소문이 퍼졌을까요? 올해 3월에 국기법에서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되었거든요. 국세 부가징수나 소송 승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조사관들이 인센티브를 위해 더 강하게 조사할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조사국에서 근무해 본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포상금은 주로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체납팀이나 소송에서 승소하는 송무팀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일반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거죠. 실제로 다른 세무사분들과도 이야기해봤는데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조사 추징액에 비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현금 인출보다는 상속 준비입니다. 제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조금만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후로 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함부로 현금을 미리 뽑아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상속개 시 전 현금 인출로 봐서 추정 상속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그럼 상속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카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인 간 분쟁이 없고 모든 상속인이 동의한다면 일부 출금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상속세 측면에서만 보면 돌아가신 날 이후에 얼마를 출금하든 세금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니까요. 간혹 사망신고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실제 돌아가신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사망신고 후에는 계좌가 정지되고 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상속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서 상속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간 합의가 지연되면 예금 인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장례 비용을 돌아가신 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상속세 신고할 때는 사망일 이후 사용한 내역을 공제 항목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장례비는 별도 공제 항목이 있으니까 굳이 돌아가신 분 카드로 결제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하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는 아버지 카드로 사용하는 게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 장례 비용은 그렇지 않아요. 이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이제 상속세를 대폭 줄여주는 세 가지 핵심 항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건 공과금, 장례비, 채무입니다. 먼저 공과금부터 설명드리면 상속 개시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나 공공요금을 말해요. 세금, 건강보험료, 카드값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있으셨던 분이 5월 30일에 돌아가셨다면 그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한 과세기간이 되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세금은 상속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상속세 계산할 때 공과금 공제로 차감해요. 매월 고지되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5월 기여분을 보통 6월에 납부하니까 그 금액도 상속인이 납부하게 되죠. 카드 대금도 5월에 사용한 신용카드가 다음 달에 결제되니까 공제 대상입니다. 사망일까지 발생한 금액이 사망일 이후에 결제되는 부분이 공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앞서 말씀드린 피상속인 카드로 결제한 장례 비용은 사망일까지 발생한 금액이 아니니까 공과금 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임대소득이 없는 분도 많겠지만 카드는 다들 사용하시니까 이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해요. 생각보다 금액이 클 수 있거든요. 다음은 장례비예요. 장례비 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 장례 비용과 봉안시설 사용에 소요된 금액으로 구분하는데요. 일반 장례 비용은 1천만 원을 한도로 해요. 증빙 서류가 없거나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을 공제하고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로서 1천만 원을 초과하면 1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사실 대부분 1천만 원 좀 넘게 사용하시거든요. 증빙 서류를 열심히 모아오셨는데 1천만 원만 공제되면 속상하니까 미리 안내해드려요. 병원에서 사용하신 금액 자체가 1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서류만 주셔도 된다고요. 개인적으로는 장례비 공제 금액 한도를 좀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현실적으로 1천만 원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1천만 원이니까 이 숫자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일반 장례비와는 별도로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되니까 총 1,5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가끔 49제 비용도 장례비 공제해달라고 가져오시는데 이 금액은 장례비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과금과 장례비는 딱 정해진 부분이라서 놓치지 않고 체크만 잘하면 되는데 채무는 좀 복잡해요. 범위가 넓고 가족 간 차용도 채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채무 공제액은 상대적으로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채무로 인정되느냐 여부가 상속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해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와 보증금 채무죠. 금융기관 채무는 상속 개시 당시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되고 부동산 임대하다 돌아가셨으면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채무가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로 확인 가능하죠. 보통 이런 경우는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 있었던 사례 중에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실제 본인이 사용을 다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 때 부채증명서에는 채무자가 상속인 이름으로 되어 있겠죠. 이런 경우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상 채무자 자체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걸 100%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입증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서 분석했더니 실제 대출금 사용처가 확인되었고 이자도 피상속인이 매월 상환한 내역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근거로 실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을 밝혀서 채무로 공제를 받았습니다. 세법은 실질과 세가 원칙이고 실질이 명확하게 확인되면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명백하게 입증이 안 되면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모든 거래를 할 때는 명의와 실질을 갖게 하시는 편이 좋겠어요. 실제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다가 너무 억울하다면서 찾아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기존 담당자께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고 괜히 그런 거 신고했다가 가산세만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뭔가 억울하다는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억울한 거고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가끔 해결책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신 게
결국 도움이 되신 거죠. 가족 간 차용의 경우도 본질은 같습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요. 실제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린 게 맞다면 그 부분도 상속세 계산할 때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고령의 부모님들이 부동산은 보유하고 계신데 현금, 재산이 없으신 경우가 많으세요.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현금이 많이 필요하신데 쓸 돈이 부족하시죠. 소득이 없으시니까 금융기관 대출도 쉽지 않고요. 이런 경우 실제 자녀에게 돈을 빌려서 그 자금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실제 채무가 맞고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금한 내역과 실제 아버지가 그 돈을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제가 돈을 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2억을 빌려서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가 다 못 갚았는데 그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2억 원 빌려서 5천만 원을 갚았다면 1억 5천만 원이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런데 차용증만 쓰시고 2억 원을 빌려왔지만 원금과 이자 상환이 전혀 없었다면 채권이 아니라 사전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채권이든 사전증여든 2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에게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차이는 사전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증여세가 고지되면 가산세가 발생되니까 그 차이만큼 부담세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가족 간 거래에 대해 관심도 이슈도 많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 향후 상속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실무적으로 꼭 알고 챙겼으면 좋겠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돌아가신 날이 6월 1일 이전인 경우와 이후인 경우로 나눠서 볼게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상속 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이 6월 1일 이전이고 그날까지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전부 소유한 것으로 봐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율이 높은 사람, 지분율이 같으면 연장자가 되는데요. 보통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가 주된 상속인이 되고 안 계시면 장남이나 장녀가 주된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에 상속이 개시됐고 상속재산 중 공시가가 한 15억 원 정도 되는 나대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인이 3남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는 장남이 15억 원의 토지를 전부 상속받은 걸로 봐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상속이 일어나면 협의 분할하고 상속 등기하는 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요. 만약 4월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실무적으로 6월 1일 전에 상속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이때 6월 15일까지 시군구청에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상속인이 그 각각 지분씩 한다면 신고된 지분에 따라 과세를 해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가 인별로 5억 원씩 공제가 되니까 종부세가 안 나오겠죠. 공동소유로 과세되는 편이 세무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 부분은 사실 좀 놓치기가 쉬워요. 상속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이벤트고 그 누구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니까요. 상속 개시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상속세 신고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한 금액을 공과금 공제로 차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과금, 공제 잊지 않으셨죠? 상속 개시일이 6월 30일이다. 이러면 피상속인 명의 재산세와 종부세 고지서가 아마 날아올 거예요. 납부하시고 상속세 신고하실 때 담당자께 꼭 전달해 주세요. 공과금 공제에 반영해 달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상속재산 협의 분할할 때 채무도 상속인이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 명확히 기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 공제 금액 계산할 때 실제 채무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신고 진행하실 때 전문가와 꼭 의논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세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속 준비는 미리미리 하셔야 해요. 갑작스럽게 상속이 발생하면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특히 부동산이 많으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부동산 평가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각종 공제 항목들을 챙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인데 실제로는 이 기간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과 상속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아요.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떤 채무가 있는지, 상속인들 간에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등등 말이죠. 물론 민감한 주제라서 쉽지 않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특히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주세요. 차용증, 금융거래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등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이런 자료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현금 인출 관련 소문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상속 준비에 더 신경 쓰시기 바라요. 공과금, 장례비, 채무 공제를 제대로 챙기시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6월 1일 전후 상속 발생 시 재산세, 종부세 처리 방법도 기억해 두시고요. 무엇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상속은 평생에 몇 번 없는 중요한 일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혼자서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특히 상속 재산이 많으시거나 가족 관계가 복잡한 경우라면 더욱 그래요. 조금의 수고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현금 인출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께는 도움이 되셨을 거고 상속 준비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께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현명하게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